MTN 개국 11주년 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오늘 매 프로그램마다 이 코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에는 이분의 뷰를 챙겨볼까 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이제 얼마 남질 않았잖아요. 남은 4분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올해 수익도 좀 그래도 주식 투자 괜찮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조윤남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큰 그림 먼저 그려주세요. 연초 때만 해도요, 전무님. 연초? 거의 1월 첫째 주?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뭐 3천, 코스닥 1,000, 뭐 간다,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내 고꾸라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방송이 나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긴장도 좀 됩니다. 왜 그러세요? 도움이 풀으시면서. 되는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의 투자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한 2013년, 12년서부터 이상하게 4분기만 되면 코스닥 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금의 문제도 있고 맞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4분기 장이 약했는데 아마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하는 장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제 펀더멘탈이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직은 뾰족하게 확실한 어떤 그 반등 모멘텀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각국의 그 경제 지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지표는 그 제조업의 구매 실사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그 PMI인데요. 네.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전부 다 경기 확장세가 빨라지고 있냐 느려지고 있냐의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뾰족한 반등이 나타나기 전에는 단지 기대감 혹은 유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이 반등을 줬다가 다시 기대감이 사라지는 뭐 그런 행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FOMC 미국의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일단 일정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12월 달에 한 번 더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아직은 눈에 안 보이고 예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4분기만 되면 개별주 장세가 약해진다. 특히 장이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소형주나 코스닥이 더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만약에 올 한 해 사실 뭐 시장을 이렇게나 끌어내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다툼이잖아요. 네네. 이것이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이 해묵은 이슈가 가능성, 기대감 뭐 이런 수식어를 달고 막 뭐 일정이 잡힐 때마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라고 말이죠. 글쎄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과연 국제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거냐를 사후적으로 이 정도 영향이 있었고 물동량이 네네. 이렇게 줄었고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아마 분리해내거나 분석해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길 텐데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그 효과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냐 아니면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입장을 취할 거냐가 훨씬 더 직접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브렉시트처럼 과거에 네. 브렉시트처럼 뒤는 굉장히 거대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식시장의 투자자나 전략가의 입장은 보다 직접적인 그런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2018년 작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극적인 반등을 줬다가 올해 다시 이제 좀 슬로우해지는 그 이유는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정책 그 기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무님 그럼 미국이 금리를 2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예상했던 바가 될까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10월, 11월 장이 위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 못한다면 네. 기대감은 뭐 한 11월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의 분위기로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막상 12월 우리나라식으로는 12일 날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이후에 장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미국의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혹은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숨어있는 악재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그것의 방향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2017년 장이 좋을 때, 2018년 장이 나쁠 때, 올해 장이 뭐 이제 그저 그럴 때 그 중국의 그 달러당 위안화 환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뭐 거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달러당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대략 한 7.14 정도 위안 정도 되는데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그 위험 자산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주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지난 고점 이상으로 지난 고점은 대략 한 7.18 정도 되거든요. 9월 3일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하고 투자를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하락한 것들 그것이 이제 과연 언제 상승 모멘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가에 사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말씀 주셨던 그런 지표들이 약간 뭐 말씀해 주셨던 그 수치를 위안화 이상으로 환율의 방향을 올라가 보고 버린다. 투자를 하시라라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살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땐 네네. 어떤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까? 뭐 글쎄요. 대형주인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장이 약할 때 이제 반등을 주는 패턴을 보니까 물론 이제 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지만 네. 그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초대형주가 그래도 반등의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좀 장사를 잘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맥락이긴 한데 네네. 실적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 올 이번 분기에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 4분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로 올 4분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작년 3분기까지 기업이익이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로 올 3분기에는 이렇게 기업 실적이 뾰족하게 좋아지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간이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이미 이제 슬로다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럽의 제조업 경기는 벌써 1년 9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도대체 이 바닥을 언제 탈출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나쁜 상황이고 중국도 계속 그 뭐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이것이 극적으로 뭐 단기간 3개월, 6개월 내에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뭐 기업 실적이나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때는 상당히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다소 앞서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현재 가격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조금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뭐 100% 과학적인 증거나 진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그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오히려 그 전년도나 다음 연도가 높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도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과거 네. 미국 주가의 어떤 선거 주기 전후의 패턴들의 평균이거든요. 네. 뭐 과거의 통계가 100%다 떨어진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식 정도는 힌트를 네네. 뭐 대안으로 우리가 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힌트를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대목이기는 하겠죠. 전무님 네. 오랜만에 이 방송을 나오셨지만 예. 매번 나오실 때마다 이 질문을 받으셨을걸요. 네. 성장주 사요, 가치주 사요. 이게 매번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게 예. 싹둑 자른다는 것도 참 웃긴 일이긴 하지만 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우문현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국내 펀드로 자금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분석해 왔던 제 입장도 사실 굉장히 좀 우울했었는데요.
근데 극단적인 경우까지 막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요? 일본 같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의 과정을 지났을 때 네네. 우리는 과연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을 거냐?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투자보다 더 좋은 투자 수단일 거냐? 네. 거기다가 주식을 사면 어떤 주식을 사야만 과연 내 자산을 고객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거냐를 이제 많이 네. 생각해봤는데요. 1900 대략 한 89년 말 정도가 일본의 탑픽스라든지 니케이의 지수의 꼭지였어요. 근데 90년, 91년, 93년 계속 이제 막 10년, 20년 떨어지거나 옆으로 기거나 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거꾸로 올라간 주식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브리지스톤 같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한국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누구나 다 고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과연 일반 투자자들 혹은 뭐 저희처럼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답은 뭘 거냐? 아,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에도 답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그 답 중에 하나가 그 FTS에서 그 만든 그 라피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것이 네. 펀더멘탈 인덱스인데 가치주냐 성장주냐로 봤을 때는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 그것이 예를 들면 자본의 크기라든지 배당의 크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종목군을 구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탑픽스라든지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89년 말에 고점 대비 지금 밑에 있지만 그 라피 펀더멘탈 인덱스라는 그 가치주형 지수는 그것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고객의 자산을 지켜냈고 고객의 자산을 몇십 년 동안 결국은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싸게 사는 거, 아주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거,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치주의 영역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성장주 쪽을 만약에 굳이 나는 봐야 되겠다라고 네네. 했을 때 그럼 종목을 잘 고르셔야죠. 올 연초부터 네네. 정부가 나서서 키워드를 던졌었던 뭐 네. 4차 산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서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미 5G 많이 오르긴 같은 했어요. 경우는 올해 그래도 시세가 꽤 괜찮지 않았었나요? 네, 네. 네네. 미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너무 먼 미래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예. 그 조금 자동차 같은 어렵죠?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올해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기저효과로 이제 치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 3년, 4년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장의 초입 국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그냥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실적 혹은 주변의 환경들을 좀 확인하면서 네.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이제는- 방향으로 어차피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과연 근데 그것에 맞는 종목들을 내가 골라낼 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무님께서 네. 집중하고 계신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제 자산운용에 네네. 계신 거잖아요. 최근 동향이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골라서 이 수익을 내는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뭐 관련한 기사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네네. 대신 자산운용에서는 어떤 뭐 전략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저희도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은 그 자산운용사의 성격이 그 패시브 펀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형 주식형 펀드보다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네. 인덱스에서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는 뭐 그런 형태 아니면 퀀트 형태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쪽에 훨씬 수탁고가 많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그 수급의 구조 변화가 이 한국 주식시장을 예전 2005년, 6년, 7년 혹은 2010년, 11년 초반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액티브 펀드가 성과가 좋고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해야 이제 주식을 아주 과감하게 매수하고 내가 바이앤홀드로 버티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주로 연기금이라든지 공제회, 보험사 뭐 이런 분들조차도 작년에 장이 안 좋으면서 중소형주에서 많이 이제 자금을 빼기도 하고 대형주에서 빼기도 하고 이것을 오히려 그 패시브 형태로 바꿔놓는 이제 일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패시브 형태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미국 경제가 아니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20년, 30년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라면 패시브 형태의 자금은 최소한 액티브 펀드보다는 주가를 올리는 힘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근데 많은 투자자들서부터 뭐 한 종목을 고른다고 보다는 종목군을 사고 또 뭐 ETF를 사고 하는 형태가 네. 기본적인 패시브 형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운용의 보수가 작은 쪽 그런 수수료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는 뭐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주식시장에서의 종목을 꼽아달라고 전무님께 네네. 여쭤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인 것 너무 같아요. 당황해하실 것 같고 네네. 혹시 ETF 상품 우리가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품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그 뭐죠? 그 찰스 앨리스가 쓴 위닝 더 루저스 게임이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다들 전문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위닝 더 루저스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더 싸게 살 거냐, 누가 더 저비용을 내고 사야 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ETF를 굳이 추천드린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그 전후는 실제로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그래도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네. 유럽하고 중국이 언제 회복되냐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 시중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금 관련 ETF 그것이 일종의 뭐 하락할 때도 조금 덜 하락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 경기가 좋아서도 올라가고 혹은 안전자산이 선호돼서도 올라가고 뭐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 관련 ETF 그런 쪽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님 간단하게 네. 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10월장에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전체로 보면은 아주 뾰족한 이런 상승 모멘텀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12월 12일에 있는 그 FOMC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자산운용 조윤남 전무와 함께 4분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전무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